네, 레알맨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2023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알매니아 2022-2023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램의 썰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뿐이 아니라 아주 쟁쟁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저를 보조해주시는 토테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알매니아에서 뉴스 올리는 닉네임 토티 쓰는 토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게스트분 다음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알매니아의 지식인, 레알매니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인 온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 유령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온태입니다. 요 1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개인사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는 월드컵 빼고는 축구를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축구도 보고 뭐 이거저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열정이 상당하신 게 이거 녹음하시려고 PC방까지 가셔서 녹음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축구 그 이후에는 경기를 많이 보셨나요? 월드컵 이후에는? 월드컵 이후에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조금 다시 챙겨보게 된 게 그 챔스 토너먼트 시작할 때쯤. 근데 사실 그때도 시간대 나쁜 경기는 잘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그냥 아주 큰 경기들 위주로만 좀 보고 시간대 나쁘면은 그냥 패션 팬 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 토니 크로스 까이는 글마다는 탁탁 나타나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지금까지 초대하지 않았던 게스트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지금껏 노쇼만 해오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신 마요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요님은 요 1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주말에는 보통 딸이랑 놀고요. 이게 레알 경기만은 꼭 이제 챙겨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가족분들이 별로 안 즐기실 것 같은데 레알 경기. 근데 뭐 그게 약간 결혼할 때 전제 조건 같은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레알 경기 보는 것 자체만큼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걸로. 아무튼 뭐 그래서 레알 경기 열심히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준비를 많이 한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우리 2022-2023 지난 시즌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처음 오신 분이 먼저 신고식 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일단 안첼로티 감독을 지난 시즌 평가를 해보자면 근데 일단 먼저 감독 평가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도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선수 티어 평가할 때도 기준이 뭐냐 이걸로도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욕을 먹는 거 아니고 아무튼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감독의 경우는 팀과 비슷하게 이제 커리어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팀의 퍼포먼스나 팀의 성취 이런 게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팀 퍼포먼스만을 보자면은 사실 안첼로티라는 감독은 이미 완성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한 뭔가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기엔 너무 늦은 나이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감독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와중에 기대한 대로 기대한 만큼의 전술을 보여줬고 팀 퍼포먼스도 딱 그 정도만큼까지 나온 것 같아요. 리그의 경우는 기대치는 우승 경쟁이었는데 솔직히 그보다 못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요. 물론 벤제마 백업을 구단이 안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일찍 리그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꼬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실 2등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그컵의 경우는 이제 우승을 해냈죠. 이제 리그에서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한 그런 모양이고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는 딱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낸 것 같아요. 당초 맨시티나 이제 만나진 않았지만 바이에른 뮌헨 같은 컨텐더를 상대로는 지금 우리 역량으로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제 다만 4강 원정에서 너무 큰 참사를 당했다는 게 안첼로티가 토너먼트에 강하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평가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B제로 정도의 성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질할 정도는 아닌데 뭐 대단히 칭찬받을 정도 역시 아니지 않나 싶어요.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구단이 벤제마 백업을 이렇게 영입을 안 해준 부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지난 시즌에 이제 만족스러운 좀 성적을 못 거둔 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9번 공격수 백업 자리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요소가 있긴 한데 그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벤제마 백업이 거의 5년째 없거든요. 5년째 제대로 된 백업이 없잖아요. 이제 마리아노 하나로 버티는데 사실 마리아노는 정말 불가사의한 선수잖아요. 이게 어쩌다 이런 선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시즌까지는 하늘이 도와서 벤제마가 혼자서 스트라이크를 보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시즌은 이제 쿨타임이 돌아서 당연히 벤제마가 이렇게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대로 감내해야 됐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온태님은? 그러니까 22-23 시즌 안첼로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격수뿐만 아니라 스쿼드가 좀 속빈 강정 느낌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인지를 하고 이제 보강 요청, 겨울에 보강 요청까지 했는데도 구단이 이거를 묵살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시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막판 이제 농사를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에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까 마요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티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래에 이런 참사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스코어가 뭐 4대 0인 게 다행인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지 못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첼로티가 새로 부임하고 나서 항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늘 이렇게 따라오던 전술적인 역량의 부재 이런 것들이 조금 시즌 막판에 다시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역시 벤제마가 막히면은 그 빈자리를 해줄 공격진이 너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열심히 해도 뭐 벤제마가 못 받아주는 날도 있고 벤제마가 쉬는 날에는 뭐 호드리구 톱을 봤는데 호드리구도 그 톱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 레알매니아 매치 리포트 평점 다른 날에 혹평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선수들을 이제 보조해줄 젊은 선수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안첼로티도 결국 쓰던 놈만 쓴다고 크로스 모드리치를 계속 쓰다가 괜히 또 의도치 않게 그런 노장 선수들이 욕먹는 꼴도 자주 봤고요. 그래서 그 안첼로티나 뭐 크로스 모드리치, 벤제마 이런 선수들 노고는 정말 감사하지만은 결국 이 꼬라지가 날 거였으면은 그냥 본격적으로 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밀어줬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앞에 세 분이 정리를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건 있어요. 그 지난 시즌의 성적의 책임이 저 역시도 안첼로티보다는 구단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첼로티에게 아쉽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로 전술적인 부분이랑 주요 길목에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선택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과정을 지난 시즌에 쭉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사람은 당장 이번 시즌에 성적을 못 내거나 그나마 이번 시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해서 다행이었지만 그거라도 없었으면 사실상 자기 모가지가 날아갔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는 주로 골키퍼를 후보를 쓴단 말이에요. 루닌이 계속 지난 시즌에 나왔고 이번 시즌에도 초반 라운드까지는 루닌이 나왔는데 토너먼트 좀 올라가니까 루닌을 바로 빼버리고 쿠르투아를 넣었어요. 이것만 봐도 안첼로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어쨌든 주어진 판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요거랑 연장선으로 1월에 이제 안첼로티가 추가 보강을 몇몇 자리에 요청을 했는데 구단이 그걸 묵살하면서 이야기한 게
유스를 써라 요거였는데, 요것도 저는 안첼로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쨌든 감독 커리어를 쭉 해오면서 자기가 성공해온 방식이 어쨌든 확실히 있는 감독이고, 그 방식에 유스는 좀 사실 많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애초에 유스를 잘 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자기 방식을 가지고 쭉 고수해오면서 성공해온 사람한테 유스를 쓰라고 하면서 왜 유스 쓰지 않냐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유스 써라 하는 거는 사실 애초에 그런 감독인 줄 알고 애초에 구단도 데려왔을 것이고, 팬 입장에서는 좀 선수 기용 폭을 다양하게 하는 게 물론 보기 좋긴 하지만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안첼로티에게 뭐 아쉬운 부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부분,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즌을 길게 볼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구단과의 그런 연이 강하고 오래 지켜봐 줄 수 있고 그런 감독이 지금 카스티아에 있다는데 되게 욕먹는 감독이던데. 카스티아 승격도 못 시켰다고. 그 감독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한 번은 토티님이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한번 또. 그럼 이제 리뷰는 간단히 끝냈으니까 우리 다음으로는 시즌 MVP를 한번 꼽아 봅시다. 각자가 생각하는 시즌 MVP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온태님은 지난 시즌에 MVP로 꼽을 만한 선수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비니시우스 아닌가요? 저도 비니시우스. 쌀가더님은요? 저도 비니시우스 같은데 그럼 2등 꼽아 볼까요? 2등도 사실 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 2등 전 쿠르투아. 그럼 3등 꼽아 볼까요? 3등부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3등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좀 한정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전반기에 발베르데? 전반기 한정. 네, 전반기 한정 발베르데. 근데 후반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밀리탕을 해야 될지 카마빈가를 해야 될지. 3등을 꼽아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밀리탕이 아닐까. 시즌 막 아주 극 후반기에 조금 무너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을 거의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서 밀리탕이 없었으면 사실 알라바가 부상이 꽤 많았던 시즌인데 밀리탕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으면 되게 위험했을 것 같다는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밀리탕을 꼽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여담인 이야기인데 발베르데랑 밀리탕이 전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얘네가 나이 측면에서도 98년생 동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앞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미드필더랑 중앙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줄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되죠. 팀에 많은 수비수들이 있고 지난 시즌에 새로 들어온 리디거 포함해서 수비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밀리탕이 아무래도 역시 나이로 보나 지금 기량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단의 수비를 앞으로 계속 뭔가 좀 믿고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주자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라바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전 얼마 전에 아란차였나요? 아란차가 이제 누가 방출될 수 있다고, 잠깐 중요한 선수가 방출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아랍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전 그게 혹시 알라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축은 이제 밀리탕으로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쌀가도님은 지금까지 언급 안 된 선수 중에 좀 이 선수 조명해줄 만하다, 숨은 MVP로 좀 언급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언급 안 된 선수들 중이라면은 그래서 저는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뭐 카마빈가 정도가 언급 안 됐으니까 얘기할 만한데, 이 선수는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베스트급으로 꼽기에는 좀 기복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고, 호드리구도 마찬가지고 호드리구는 그 판 깔아줬을 때 못한 게 제 기억에 너무 강렬히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다들 좋은 선수를 다 미리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얘기할 선수가 딱히 없네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해 볼 것은 지난 시즌에 우리의 인상에 가장 깊게 내리에 깊이 박혀있는 경기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 각자 다른 경기일지 같은 경기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온태? 저는 사실 그렇게 인상 깊게 본 경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본 경기가 적으니까 제가 2경기 정도를 좀 꼽아봤거든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경기는 이제 챔스 8강 첼시 첫 번째 경기 1차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첼시가 올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제가 봤던 경기들 중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상대를 이렇게까지 압살할 수 있는 경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2대 0이라는 스코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경기는 뭐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맨시티 원정 경기가 이제 진짜 대참사였죠. 대참사. 1차전에 사실 경기를 꽤 괜찮게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너무 과신을 해서 너무 하던 대로 나와서 제 기억에는 한 10분 만에 쿠르투아가 진짜 결정적인 선방을 한 2개인가 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초반에 너무너무 밀렸고 한번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한테 골을 내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팀이 아예 정돈이 아예 안 되는 사실 그것도 나쁜 의미로 스코어가 그 정도밖에 안 벌어져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과정이 너무너무 나빴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온텐님이 그 전술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유명하신데 그럼 그 경기에 이제 가장 큰 페인을 꼽자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1차전이랑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맨시티와의 1차전은 키포인트는 상대 이제 맨시티의 양쪽 윙들을 얼마나 잘 1대1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전은 이제 카마빈가와 카르발이 상대의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굉장히 시선에 잘 잡아두고 잘 쫓아다녔었는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피보테를 보던 로드리와 스톤스를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려 보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드리드의 3선 수비를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고 이 3선 수비가 힘들어지니까 풀백들이 가운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양쪽 윙들이 활개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요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하나는 똑같아요. 좋은 인상이 있었던 경기랑 나쁜 인상이 있었던 경기인데 당연히 이제 나쁜 인상은 맨시티와의 4강 2차전. 뭐 제대로 상대를 분석하거나 파고들지 못하면은 그냥 고점은 이 정도였다. 우리 팀의 역량이 이 정도였다라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나쁜 인상으로 남았고 좋은 인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르셀로나의 구강컵 준결승 2차전. 근데 여기서 크모가 너무 좋아서 속아버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크로스랑 모드리치 이렇게 쓰면 시즌 끝까지 괜찮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때부터 크모를 이제 고정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하반기에 이제 그동안 좀 돌려 쓰다가 중요 경기에서 그게 좋은 경기이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 그쯤 무렵해서 이제 추아메니가 계속 6번 롤을 하다가 그쯤에 이제 안첼로티가 크로스를 내려서 쓰는 걸 계속 밀고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단에 이제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일순간적으로 상대에 맞춰서 좀 좋았던 거지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전 추아메니가 부상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계속 회복해서 주변 선수들이랑 합을 맞출 수 있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다들 보시겠지만 크로스랑 추아메니가 좀 되게 안 맞거든요. 동선도 꼬이고 겹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이 뛰면서 이거 서로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안첼로티가 결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하반기에는 가장 좋은 조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길게 보면 계속 추아메니는 안 쓸 선수가 아니니까 계속 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살가도님은 지난 시즌 신입생이었던 추아메니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 추아메니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토니 크로스나 모드리치 같은 그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약간 빌드업이 부족한 게 너무 부각되지 않았나. 지단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르가 성장할 때까지 좀 진득히 쓰고 기다려줬는데 안첼로티는 그렇게 해야지 못한 게 약간 아쉽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팀을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유스 감독을 하고 있는 카스티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즉 인상이 남는 경기라면은 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리버풀 상대로 역전한 경기를 꼽을 건데요. 처음에 2실점 했잖아요. 특히 그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도 더럽게 못한다고, 골 더럽게 못 넣는다고 욕먹던 누네스가 경기 초반에 골을 넣으면서 이 선수가 막 드디어 은혜를 갚는구나 막 난리가 났었는데, 비니시우스가 행운의 굴절골 넣고 역전까지 성공하면서, 제가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놓고 이런 축구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눈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또 팬층이 두텁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가 점점 이제 그럼 그렇지, 리버풀 뭐 빅클럽 아니야 뭐 그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통쾌했다. 그렇게 해서 꼽고 싶고요. 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경기라면 저도 역시 뭐 맨시티전도 기억나지만은 마요르카 원정 실점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공격적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뒤집지 못한 경기. 그때 이제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상대팀한테 자극당하면서 막, 심지어 레메 내에서도 마요르카도 심하지만 비니시우스도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그런 여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즌 끝까지 막 그런 레메 내에서, 우리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맨시티전 이야기 했는데, 온티님은 그 센터백이 오버랩해서 올라오면서 그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거, 그거 파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맨시티 전술이요? 응. 스톤스 쓰는 거. 아, 그거를 1차전에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비니시우스를 그 경기에서는 많이 벌려서 쓰지 않았었거든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커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스톤스가 올라오는 그 뒷자리에 비니시우스를 배치를 하면서 이제 스톤스가 올라오는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자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골이 나왔었거든요. 또 이제 비니시우스가 중거리를 꽂아 넣은, 공을 받아서 중거리 꽂아 넣은 그 공간이 딱 그 스톤스가 원래 지켰어야 했던 그 자리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맨시티가 워낙에 압박도 좋고, 기본적으로 볼 통제를 너무 잘하는 팀이니까 그 상대 팀이 자기 흐름대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회 전만 해도 그 수비적인 사이드백이 뭐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란 듯이 성공을 해버리고, 막 예전에는 뭐 바이에른 뮌헨 시전에 3-3-3-1 전술이다 하면서 뭐 알론소를 밑으로 내리더니 뭐 별 이상한 전술 쓴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의도치 않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때 실패를 시행착오 삼아서 지금 조금 더 나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계속 펩은 계속 리스크를 없애는 것 같아요. 자기 전술에 그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것 같습니다. 벨링엄이 그걸 깰 수 있을까요? 벨링엄이 지단이라면 지단급 선수라면 가능하겠죠? 분데스리가 MVP니까. 요비치도 분데스리가에서 골 많이 넣었죠. 그럼 지난 시즌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 팀은 9번 스트라이커인 카림 벤제마가 팀을 떠났고요. 그리고 애물단지였던 마리아노와 아자르도 팀을 떠났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왕자님 소리를 듣고 다니던 아센시오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입된 선수라면 뭐 분데스리가 MVP 출신인 벨링엄이 영입되었고, 그리고 AC 밀란에서 양호한 활약을 했다는 브라이언 디아스도 돌아왔고, 마찬가지로 라요에서 지난 시즌 38경기에 다 참여했더라고요. 프란 가르시아도 데려왔고, 그리고 에스파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호셀루가 마치 그 과거의 루카토니처럼 대기만성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터키 유망주도 영입했다 하고요. 이렇게 나간 선수가 있으면 영입된 선수도 있어서 우리를 아주 기대에 부풀게 하는데, 우리 램의 회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마요님? 일단 뭐 지금 돌아오고 해서 한 대략 5명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바페 빼고. 은바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일단 프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람들 생각보다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카르발 몸 보는 느낌?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신체 밸런스가 괜찮은 풀백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벨링엄인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맨유에서 망해버렸는데 그 역할의 활용도 있어서 반더빅 같은 스타일이 팀에 하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 그거에 훨씬 상위 호환으로 벨링엄이 오지 않았나. 은바페나 뭐 아니면 다른 톱이 영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벨링엄이 다음 시즌에 나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친구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브라임인데 밀란 팬분들 평가를 보니까 얘가 뭐 남으면 좋고 가면 어쩔 수 없고 라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걔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가 된다 봅니다. 이게 조금 더 드리블 같은 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끈질긴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호드리고 하유호환으로 보이고 그 스페인의 키 작은 개인기 위주 선수들 특유의 깔짝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제 효용이 덜한 경우가 많고 결국 이제 빈이나 호드리고 체력 보존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호셀루인데 얘가 리그 득점 3위 스페인 선수 중에 아마 가장 골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XG로도 3위고 얘가 생각보다 공을 잘 차고 생각보다 슛도 좋고 근데 이게 다 생각보다지 뭐 생각을 뛰어넘는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다만 이제 얘가 30 넘고 나서 이제 다소 축구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걸 얻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효용성 있게 발휘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 피크를 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영입들이 다 한 반박자씩 늦은 느낌. 대부분 벨링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좀 한 반년에서 1년씩 더 빨리 왔어야 되는 선수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길레르인데 얘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웨데고르 생각난다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웨데고르보다 키가 작아서 밸런스는 더 좋고 킥도 괜찮은데 발재간 자체는 웨데고르만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고 근데 저 나이에 1부 리그에서 뛴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보이고요. 전 약간 이스코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왼발의 이스코 그런 선수인데 얘를 1부에 쓸까요? 안첼로티 특성상? 그냥 딴 데 임대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임이 못하면은 그 터키 친구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기회는 또 예상 못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축구 전술상 뭐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니시우스 수비 덜 할 거고 최전방 수비 안 할 거고 그러면 오른쪽 윙은 저 발베르데처럼 쓰던지 아신시오도 오른쪽으로 나올 때는 카르발 보조하는 그런 많이 내려서 카르발 보조하는 역할도 가끔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오른쪽 자리는 브라임이든 그 터키 친구든 호드리고든 저 라이트백을 잘 도와주는 애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백업이 된다고 해도 그래야 기회를 얻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다들 기존 구단에서 괜찮은 활약을 하고 넘어오는 선수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강되는 방향도 되게 바람직하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유형의 보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수 개개인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프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페르랑 맨디를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제 이 선수가 운동 능력에 비해서 볼 컨트롤 능력이 심각하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체력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풀백이 가져야 할 이제 필드에서의 종적인 영향력을 활용하는 게 좀 제약이 많던 선수인데 프란 가르시아는 뭐 피지컬적으로 맨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공수에 있어서 딱히 부족함이 없고 킥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고 두루두루 잘한다는 면에서 그런 풀백이 가져야 될 종적인 영향력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맨디랑 경쟁을 하게 된다면 주전 자리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벨링엄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 거에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 선수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선수가 이제 22번을 선호를 하잖아요. 이제 4번과 8번과 10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라는 마인드에서 22번을 선호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만큼 되게 종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역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준수하고 피지컬 본인의 육체적인 그런 장점들을 활용하는 능력도 준수하고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 전성기 모드리치가 가지고 있던 그런 토탈 패키지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친구가 키가 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턴을 많이 하고 드리블을 많이 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서 키가 너무 크고 그거에 비해서 예전에 뭐 지단이나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릎 부상의 위험성을 잠재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당장 영입을 할 때도 무릎에 무슨 부상을 안고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체 조건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하면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브라임 디아스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센시오도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제 아센시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 선수가 주 포지션이 이제 라이트 윙이잖아요. 왼발잡이 라이트 윙으로서 이제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볼을 쥐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필드 중앙을 바라보면서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센시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선수였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팀적으로 아센시오에게 제공을 해줘야만 그 아센시오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뽑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브라임 디아스는 아센시오보다 훨씬 작고 좀 더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센시오한테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작고 그렇다고 뭐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뭐 체력이 아주 좋다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마요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용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준수한 백업 자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기대치를 그 정도로 잡고 있고요. 호셀루는 이제 마리아노 이후로 그렇게나 바래왔던 좀 쓸모가 있는 백업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가 크니까 제공권이 따라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생각보다 그 공격수로서 팀을 지원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음바페가 오게 됐을 때 아마 음바페가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의 3톱을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호셀루의 자리가 있을까? 이제 그 비음호가 안 됐을 때 이제 음바페를 살리기 위해서 호셀루가 중용되는 상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비음호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호셀루한테 기회가 잘 그렇게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거든요. 저는 조커 이외에 얼마나 출장기회가 갈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리고 빌러는 뭐 사실 그냥 유튜브 컴필레이션 영상들 몇 개 본 게 다긴 한데 일단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대치 기량에 비해서 바이아웃이 1,700만 유로 그 정도로 잡혔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뭐 웨데고르 케이스처럼 다른 팀에 팔려가게 되더라도 그 돈 이상은 무조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합류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본 적은 없고 이제 컴필레이션 영상들로 몇 개를 봤는데 그 영상들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제 이 친구가 터키 태생이니까 외질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외질보다는 제 생각에는 웨데고르 반 하메스 반 이 정도를 좀 적절하게 믹스가 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웨데고르만큼의 전진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대신에 키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왼발을 쓰는 센스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메스를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아까 마요님도 말씀하셨지만 얘가 1군에서 기회를 받을까요? 전 안첼로티가 있으면 이번 시즌은 딴 데서 뛰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가 그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언급된 얘기들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구단이 제시한 게 그거라 그래요. 계약을 미리 해서 입단을 해놓고 페네르바체에 1년 남았다가 내년에 합류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안했는데 이제 본인이
자기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해서 진짜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가 그런 조건을 달고 데려온 선수를 임대를 보내는 게 저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격진 마지막 옵션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출장 시간이 뭐 많이 나와봐야 한 1000분에서 1500분 사이일 텐데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그걸 오겠다고 하는 이 친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그런 약간 가서 도움이 안 되더니 차라리 팀에 남아서 모드리치 크로스 보면서 축구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르셀로도 그렇게 남아서 욕먹으면서 성장했고 추아메니도 남는데 이 선수도 남겠죠. 추아메니도 그렇게 모진 서력을 당해도 자기도 프랑스 국가대표로 월드컵 결승까지 가봤는데 벤치 딸인데 그 터키 유망 주면은 좀 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봐야죠. 그 영입 관련해서 앞서 두 분 워낙 말씀을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덧붙일 얘기는 없고 프란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면은 이 선수가 갖는 기대치는 사실 맨디 때문에 뭔가 좀 반사작용처럼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디가 지난 몇 시즌 동안 보여준 그 저점이 정말 워낙 처참하게 낮았고 거기다 유리 몸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레프트백이기 때문에 그런 맨디와 정반대로 지난 시즌에 라리가 정경기를 뛰고 올 만큼의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풀백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기대치가 가는 것 같고 호셀루는 저는 일단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시아에 있을 때도 인상이 좋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이 선수가 가는 팀마다 팔로우를 하면서 봐왔던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있었고 알라베스나 이런 팀을 거치면서 거의 대기만 성형 같은 모습으로 뒤늦게 늦은 나이에 거의 공격수로서 진짜 높은 레벨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 팀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와서 좋아요. 좋은데 그게 좋은 게 이 선수의 쓰임새가 그동안 팀에 없었던 그 주전을 보조하는 백업의 역할로서 좋았던 거지 1년 동안 주전으로서 믿고 득점을 맡길 만한 그런 기대치는 사실 이 선수한테는 그렇게 크게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레메나 대부분의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벤제마가 나간 자리를 무게감 있게 채워줄 만한 주전급 9번의 영입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9번 영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온태님은 혹시 지금 거의 무주공산인 지금 뭐 등번호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그걸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딱 9번 영입 얘기할 때는 딱 세 글자 적었거든요. KM9.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은바페가 그런 편지 사건을 일으킨 지도 거의 한 달 정도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쯤부터 저는 계속 얘가 이러는 거는 올 시즌 이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일이 진행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나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그 메시지도 알겠고 뭐 그렇지만 저는 은바페가 시장에 나온 이상 어떤 탈이 나더라도 일단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9번은 이제 은바페로서 완성을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은바페가 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어쨌든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오죠, 올해. 아 그래요? 네. 어. 무조건 옵니다. 안 오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 안 오면은 안 오면 뭐 은바페 DM 남겨야죠. 근데 은바페가 9번 자리에서 잘 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안첼로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뭐 벤제마를 안첼로티가 썼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지단이나 그 이전에 안첼로티 일기 때 썼던 벤제마와 지금까지의 안첼로티가 썼던 벤제마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이제 안첼로티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공격 전술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냥 비벤을 통해서 비벤의 왼쪽 라인을 통해서 전진하고 거기서 마무리까지 짓는 장면이 거의 한 5할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은바페가 벤제마의 그런 역할을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대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벤제마만큼 안정적으로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 돌아서서 뭐 다시 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대신에 이제 은바페는
벤제마한테 없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슈팅력을 활용해서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맞춰가면 뭐 음바페 본인이 너무 싫다고 막 투정 부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요님은 이 9번 영입 관련한 견해가 어떠신지? 처음에 생각한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선이랑 미들의 강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일반적인 우리 팀 응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컴플릿 공격수를 좀 더 필요로 하지 않나. 이선이랑 미드를 최대한 살리려면 뭐 전방에서 상대 중앙 수비수랑 비비고 싸워주고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케인이 제일 땡기기는 했었는데 일단 케인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공격수의 역량이라는 걸 볼 때 저는 월드컵이 되게 공격수의 날것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 수비도 좀 약하고 우리 아군의 전술적인 뒷받침도 약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날것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월드컵이라고 생각했는데 음바페는 이제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하는 애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다른 애들이랑 차별화되는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음바페 온다면 땡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첼로티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마요님은 이제 음바페랑 별개로 9번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중앙 성향의 공격수의 영입을 좀 더 바라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은 전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 겹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음바페가 뭐 중앙 공격수 싫어한다는 말이 근데 말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사실인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전 그래서 케인이 제일 땡기긴 했었어요. 음바페보다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니까 유명한 짠돌인데 얘는 케인한테 뭘 거는 거는 8월 한 20일 이후가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전에 음바페가 나온다면 뭐 음바페 사야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뭐 현재 뭐 홀란드가 뭐 EPL 기록을 깼다고 해도 저는 홀란드보다 음바페가 더 우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놓쳐서도 안 될 것이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가도님은 그 9번 영입에 대해서 저도 음바페가 9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호드리고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음바페는 중앙은 안 된다. 중앙에서 못 비벼서 뭐가 지금까지 음바페가 했던 게 국제대회는 사실 수비 전술을 맞추기 어려운 그러니까 다들 클럽팀에서 1년 내내 축구를 하지 갑자기 국가대표에서 한두 달 발맞춰서 축구를 한다는 게 수비 전술이 제대로 갖춰질 리가 없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있는 프랑스 리그는 마리아노가 두 자릿수 넣는 리그인데 그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 또 파트너가 네이마르 메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 외에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얘가 9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게 데샹이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음바페를 쓰는 용도인데 거기서는 9번으로 안 쓰고 이제 거기는 9번으로 지루를 쓰거든요. 그 나이 많은 등치 좋은 지루가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음바페가 측면에 있다가 슬금슬금 페널티 박스로 들어와서 공격 넣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로 이제 공미, 중미 또 포지션 여러 군데 땜빵 해주고 보조할 수 있는 그리즈만 같은 선수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음바페가 영입된다면은 9번 자리에선 좀 불안할 것 같고 측면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바페랑 별개로 9번을 전문적으로 설 수 있는 선수가 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9번 전문적으로 서서 벤자만큼 아니더라도 공 따주고 넘겨주고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9번이 있어야 한다. 이제 문제점은 페레스 회장이 그렇게 음바페를 9번에서 측면으로 몰아내는 골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참지 못할 수가 있다. 기어코 뭐 호드릭으로 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세웠다가 또 팀이 개판 나고 결국에는 안첼로티가 참다 뭐 호셀루를 9번으로 써서 어떻게든 머리로 따내주기라도 하다가 페레스가 이놈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또 다음 이적 시장에는 뭐 등치 좋은 9번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음바페가 영입된다 하더라도. 그럼 딱 특정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번으로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은 이 선수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있으세요? 케인은 사실상 힘들고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네요. 이제 9번 매물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 레알 매니아 코멘터만 봐도 뭐 이렇게 된 걸 루카쿠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다들 지금 음바페가 와서 기대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다 알 거라 생각은 해요. 또 모르죠. 또 알바로 같이 또 유스에서 또 쓸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스를 잘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다 글로 가. 공격수 출신의 공격을 잘하는 감독 딱 있거든요.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는 음바페 9번이 실패를 하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는 뭐 또 홀란드 영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난리 나지 않을까. 엔드릭은요? 엔드릭은 사이즈가 너무 작고 우리가 기대하는 플레이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약간 내려가더라도 공 받고 넘겨주고 그런 걸 원하는데 브라질 공격수가 그렇게 될까요? 그 모래밭에서 막 공 차고 다니던 그런 애들이 무슨 그런 선진 축구가 있고 뭐 축구 IQ가 있을지. 근데 이제 팬들이 하는 이제 제일 주된 우려 걱정이 구단이 처음에 이제 벤제마가 나갔을 때는 좀 수준이 있는 급의 공격수를 데려올 것처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뭐 케인이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한 몇 주 전부터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재계약을 안 한다 막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접고 음바페만 바라보기 시작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음바페 아니면 뭐 이번 시즌에 더 이상 영입은 없다. 계속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상황에서 9번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는 호셀로 하나밖에 안 남고 유사시에 쓰는 호드리구를 중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기응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번 자리에서 믿고 갈 만한 선수가 호셀로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시즌을 치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지금 뭔가 음바페의 이 사가가 잘 풀리면 물론 좋겠지만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마요님이나 원태님은 지금 음바페만 오로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과 음바페가 혹시 작년처럼 잘 안 풀려서 우리 팀으로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정을 해본다면은 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뭐 보도 내용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벤제마가 나가면서 케인 뭐 다른 공격수들 링크가 우르르 뜰 때도 사실 케인은 과연 내가 아는 페레스라면 과연 케인을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다음 시즌에 그때는 이제 음바페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그 19년도 이후로 계속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적 시장을 보낸 데에는 음바페가 항상 페레즈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 시즌에 FA를 풀리는 게 확실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는 엔드릭까지 생겼잖아요. 24년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무게감 있는 공격수를, 케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케인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이미 만 30세고 이정료도 뭐 절대 저렴할 리가 없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EPL 쪽 기록에 욕심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은 계약 기간을 뭐 길게 잡아봐야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밖에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 3년 4년 쓸 선수를 위해서 페레즈가 저는 그 큰 금액, 큰 이적료와 큰 연봉을 줘가면서 데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음바페는 재계약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고, 올 시즌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그 정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올 시즌에 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그런 중량감이 있는 공격수 영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음바페가 최종적으로 내년에 오는 걸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적 시장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공격수들 중에 가장 좀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선수, 짧게 쓸 수 있는 선수로 데려오고 이적 시장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돈을 걸려면, 그러니까 음바페 영입이 빠그라지면 영입이 없을 것 같다는데 돈을 돈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헷갈리는데 음바페 영입이 빠그라지고 갑자기 카마빈가 깜짝 영입 같은 거 한 적 있었잖아요. 구단이 스트라이커 쪽으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뭔가를 대비해서 깜짝 영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페레스가 되게 좀 모순적인 양반인 게, 약간 축구를 바라보는 거를, 축구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것 같거든요.
뭔가 쇼가 있어야 되고 그 쇼가의 중심이 되는 인물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페레즈는 지금이 우승 적기야 그러니까 공격수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절대 아닌 것 같아. 우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뭐 필요를 해서 공격수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음바페 영입이 빠그라진다고 해서 그럼 9번이 부족하네? 9번 사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전 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넷이서 한번 그거를 해보죠. 딱 기다 아니다로 올해 음바페가 온다 안 온다. 전 온다. 저도 무조건 온다. 쌀가도님. 그럼 저 안 온다로 할게요. 1년 동안 파리가 안 써가지고 훈련 따로 하다가 자유계약으로 조용히 이적하는 거야. 이거 결국 그 돈 문제 때문에 자기는 받을 거 다 받고 나가겠다. 이 꼴 나가지고 1년 동안 훈련에 안 끼워주고 따로 어디 체육관 들어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1년 조용히 지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해가지고 그거밖에 수가 없지 않나. 저도 안 온다 쪽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 선수의 그 오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게 한 5년, 4, 5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거의 이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오는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도 빠그라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솔직히 이제는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는 그림이 잘 머리에 안 그려져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워낙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협상 난이도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도 언급되는 그 돈의 단위가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무슨 뭐 사이닝 보너스라느니 뭐 연봉이라느니 이런 액수 그 수치들이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저는 이 선수가 과연 올까 싶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먼저 얘기를 꺼냈던 것도 그냥 아예 차라리 이 선수가 빠그라지고 다른 선수가 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구단이 해온 성향이나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음바페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공격수를 뭐 찾아서 데려오거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케인한테 안 뛰어들까요? 케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긴 할 텐데. 케인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구단이 처음부터 뭐 안첼로티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단에 좀 뭔가 성미에 안 차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소속팀이 토트넘이 순순히 잘 안 내주고 레비 팀하고 협상하기가 좀 다니엘 레비 그 사람이랑 협상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구단이 확실히 이 선수를 데려와야겠다는 확신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도 좀 빨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 달 중에 프리시즌이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안첼로티가 다양한 또 공격 조합을 시도를 해보겠죠.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봤는데 이게 좀 성과가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그때 이제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선수 중에서 뭐 임대라든가 아니면 저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격수를 혹시나 뭐 데려온다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프리시즌 한 4연패 하고 리그 첫 경기 한 2경기 정도 지면은 갑자기 뭐 하나 산다고 날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사줬는데 사줄까요? 그리고 또 알바로가 승격할 것 같은데. 안첼로티가 좀 뭔가 살이 꼈다 그래야 되나?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어린 선수를 안 쓰기 때문에 알바로도 아리바스를 봤으면은 빨리 다른 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리바스가 어떤 대우를 받다가 결국 어떻게 지금 구단을 나가는지를 봤으면은 알바로도 빨리 좋은 팀 찾아서 임대든 이적이든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9번 이야기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쳇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9번 외에 지금 영입된 선수들 외에 따로 또 보강을 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적 시장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판단을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맨디나 카르발이 이탈을 한다는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자리가 나갔을 때 아무래도 좌우 풀백이 지금 음바페가 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스쿼드에서 가장 약한 자리가 좌우 풀백이 될 테니까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좌우 풀백을 보강하는 정도로 이적 시장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되게 월드컵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선수인데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을 깊게 봤었거든요. 왼발잡이 라모스를 연상케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꼭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맨시티로 가는 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 것 같아서 맨디가 조금만 빨리 나가줬으면 어떻게 좀 뛰어들어서 하이제킹을 하든 아니면 방해를 하든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바르디올을 놓친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보강을 한다면 이탈한 자리 보강 조금의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그럼 좌우 풀백에는 만약에 데려온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해두는 선수는 있으세요? 생각해놓은 선수까지는 없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스쿼드 밸런스를 생각을 하면 우측 풀백은 좀 공격적인 선수를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입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하키미가 굉장히 좋은 매물인 것 같긴 하고 그 카스티아가 임대 연장했다는 그 비니 토비아스 얘는 어때요? 걔는 이제 그 임대가 이 선수가 온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이제 작년 4월에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생기고 이제 이 선수가 경기를 못 뛰면서 우리 팀으로 건너왔던 건데 그러니까 1년 넘게 경기를 뛰었고 그 결과가 완전 영입을 할지 말지 구단이 결정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를 연장을 하는 건데 그것만 봐도 이 선수가 갖는 기대치가 이제는 별로 크지 않다는 게 엿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케르 브라보 이 친구는 또 임대 연장한 거지 않았나? 그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보기에는 약간 벤제마 스타일이던데. 그러니까 걔도 그렇고 임대 온 선수들을 딱 완전 영입을 해서 딱 붙잡지 않고 무슨 이런 식으로 뭐 임대를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봐도 그 선수 이케르 브라보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카스티아에서 잘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구단한테 확신을 주질 못하니까 구단도 어떻게 이 선수한테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하면은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켜볼 만은 하다. 살가도님은 그러면 사실 포지션 얘기해봤자 풀백 얘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풀백 쪽에는 뭐 영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디가 공격 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풀어놓은 것도 환영하지만은 또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알폰소 데이비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하지 않나. 윙어 출신 레프트백 요즘은 윙어 출신 레프트백이 많지만은 제 인상에 그렇게 잘한다 뭐 공격은 잘하지만은 수비적으로 탄탄하다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요즘 사이드백이 또 수비 못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포백 사용하는 팀에서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풀한 주전에 뭐 미겔이 백업 보는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만족할 것 같고 오른쪽이 문제인데 뭐 카르발은 젊을 때 워낙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익스큐즈 되는데 이제 백업이 루카스 바스케스인데 루카스 바스케스도 미덥지 못하고 오드리오 솔라는 전력 외고 토티님이 보시기에는 유스의 라이트백 유망주가 있나요? 뭐 유명한 선수 있다고 하던데. 유스에는 그러니까 풀백은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해주는 선수들이 항상 유스에 있어서 전혀 기대를 안 받던 선수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린 선수들은 저도 잘 이렇게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이러다가 이제 발베르데가 라이트백 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안첼로티가 땜빵 하다가 카마빙가에 이어 발베르데도 라이트백을 보게 되지 않을까. 발베르데가 뭐 지단 체제 때 몇 번 서기도 했으니까. 마요님은 따로 영입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풀백인데 좌풀백은 지금 프란으로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또 뭐 나초도 1년 남으니까 괜찮은데 우풀백이 모르겠어요. 카르발도 한번 회강반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풀백 카르발 뒤처리를 하느라 이제 발베르데가 못 올라가거든요. 우측에서 공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풀백은 좀 공을 잘 다루는 애가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리스 제임스 이런 애들은 부상 이슈가 있고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레버쿠젠의 프림포? 그 친구가 좀 공을 잘 찼던 것 같아요. 수비는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애들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구단은 카르발이랑 바스케스를 한 시즌 더 나지 않을까. 누가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백 체제에서 윙백 보는 애들 못 믿겠더라고요.
있죠. 수비력 쪽에서는. 수비력도 그렇고 사실 팀이 잘 들어가면은 센터백을 3명이나 들 필요가 없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림퐁도 그러다가 저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그 앙헬리뇨처럼 되지 않을까. 아, 공격만 좋고 수비는 들통나서 그냥 그런저런 선수가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입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 성적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레알 마드리드로 우승이 가능할지, 여러분 우승 가능할까요? 저는 우승은 가능하다고 보죠. 레비가 1년 더 늙었으니까. 이게 뭐 바르샤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대가, 아라우어가 1년 더 전성기에 올라왔는데 걔네들은 뭐 아라우오든 쿤데든 전성기가도 뭐 크게 위협이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페드리나 대웅도 지금이 거의 최대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공격진에 뭔가 뛰어난 애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바르샤가 뭐 올 시즌보다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올 시즌처럼 저실점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닐 것 같아.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더 문제죠. 오히려 꼬마가 약간 걱정은 되는 편이긴 해요. 꼬마가 하반기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내년에도 그대로 나오면 정말 위협적이긴 할 텐데, 또 시메오네가 그런 감독이 아니니까. 뭐 우승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팀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못해서 우승을 너무 쉽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음바페가 영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뭐 이런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되고, 뭐 사실 지금 올 시즌 영입된 선수도 뭐 벨링엄도 그렇고 프란도 그렇고 호셀루도 그렇고 이제 리그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보강이 된 만큼, 그리고 기존 선수들도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스쿼드로 사실 리그 우승을 이번 시즌처럼 그렇게 일찍 좀 빨리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안첼로티도 빨리 브라질 보내드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내고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으로 넘어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럼 감독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감독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있다면 누굴 추천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호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뭐 딱히 없고요. 다만 이제 스쿼드에 어린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나 다음 시즌에는 이제 크루스도 없고 모드리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비진 몇 명을 제외하면은 거의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라커룸을 좀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감독, 그리고 그런 어린 선수들의 성장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면은 누구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따 칠 수 있는 감독. 아무래도 근데 제가 쭉 봐온 팀 특성상 리더십이 없으면은 먹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주시면.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감독들 중에서는 그나마 알론소, 나름 카리스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전 경험도 지금 잘 쌓고 있고, 뭐 알론소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술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고 있는 상태니까 알론소가 괜찮을 것 같고, 안첼로티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그래도 내부 정리를 잘 하고 나간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지단 3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요. 알론소가 그런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레버쿠젠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팔로우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 알론소라는 이름이 그래도 지금 스쿼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빨이 먹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감독 커리어에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실패를 했다거나 혹은 뭐 선수 커리어가 너무 허접하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알론소 정도면은 그래도 뭐 이름빨로 어느 정도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알론소. 마요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안첼로티가 브라질행이 예정되어 있는 게 일단 달갑지가 않아요. 안첼로티가 이제 버기 마냥 승부욕이랑 완전히 명예에 미쳐가지고 그런 감독 유형은 아니라서, 뭐 내가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왜냐면 만약에 성격이 느긋한 편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게 달갑지 않다는 말을 일단 하고 싶고 후임 감독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일 그나마 상대 감독들 중에 투엘을 믿었었는데 미넨을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딱히 땡기는 감독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말해두고 싶은 게 라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 게 저도 라울의 전술적 색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라울이 막 레알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가 싶긴 해요. 전 오히려 라울이 약간 불쌍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도대체 페레스에 뭘 믿고 레알 감독을 하려고 버티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성적 안 나오면은 감독 목을 되게 잘 자르는 감독인데 페레스가 감독을 시켜준다는 확언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막상 감독해도 성적 안 나오면 한 몇 년 기다린 거에 비해 금방 잘릴 텐데 왜 그렇게 카스티아에서 감독을 하면서 레알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력서에 레알 감독 한 줄 있으면 다들 모셔가죠. 솔라리처럼 이제 구단에 한직 직종 하나 얻어서 오래 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감독들 중에는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는 뭐 원태님이 말씀하신 카리스마 같은 건 확실히 부족한데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서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잘 되거나 아예 꼬라박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지단이 남아있긴 한데 지단은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축구의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상대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기 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공백기가 긴 감독이 돌아와서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단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긴 했는데 좀 비추합니다. 지단 같은 경우. 토티님은 어떤 성향 원하시는지. 저도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팀을 팬하면서 응원하면서 쭉 하고 있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생각이 한쪽으로 되게 이제 치우친 성향.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도 좀 전술적으로 좀 트렌디하고 상대를 좀 이렇게 압도하면서 휘어잡는 축구를 하는 그런 감독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전술에 좀 많이 이렇게 치우친 감독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건 전술가형 그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팀 성격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런 직전 시즌에 맨시티처럼 전술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축구를 물론 보고 싶고 그럼 보면 좋겠지만 이 팀의 감독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팀을 관리하는 팀 매니지먼트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게 아닌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전술 능력이 그렇다고 뭐 아예 없는 사람이 오면 또 안 되겠지만 지금의 안첼로티처럼 모난 부분 없이 모든 선수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도 가진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줄 아는 그런 감독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구판에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적임자격의 감독이 안첼로티 외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고른다면은 지단이 또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뭐 구단의 이제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 뭐 내부 승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르벨로아나 이런 사람, 뭐 라울이나 이런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가 이제 내년에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단에서도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감독을 좀 찾으면서 물밑 작업도 좀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즌은 감독 공백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그렇게 미리미리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뭐 감독직은 지금 뭐 매몰 쓸만한 유용한 감독들은 지금 다 뭐 프리미어리그니 분데스리가니 다 이미 직 갈 길 찾아간 것 같고 역시 저도 내부 승격 라울이다. 일단 팀을 잘 알고 타이틀 개수가 좀 있고 이 팀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수들이 무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1년 한번 굴려보고 아니면 알론소를 쓰던지 아르벨로아를 또 라울처럼 써서 또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 그때 돼서 또 쫓겨나는 감독 있으면은 그때 영입을 하던지 하겠죠. 네, 이상으로 램의 썰전 2022-2023 정리하는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라디오식 녹음 방송을 자주 했지만은 일단
사람들 모이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 다들 생업이 있고 또 이런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음성 또 편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게 우리만 듣는 거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또 충격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어주시고 다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니까 다들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온태? 되게 오랜만에 이런 거 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모여서 사실 이렇게 모여서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또 글로 이렇게 키보드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서로 육성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저도 간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PC방까지 가셔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노쇼 안 한 마요님. 챔스 결승에 갔으면 노쇼의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엔 챔스 결승에 꼭 가리라 믿고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자리인데 떨지 않고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티님?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축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오랜만이었는데 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게 다 각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모처럼만의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축구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안 그래도 말을 잘 못하고 키보드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축구 뉴스, 축구 기사 이런 거 따각따각 하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축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네, 날씨 정말 더운데 열사병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레알 마드리드 우승한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